할아버지를 죽인 나라를 평생 미워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된 후에도 한국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명의 한국 유학생이 제 강의실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70년간 품어온 집안의 증오가 경외심으로, 편견이 감동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순간들. 지금부터 한 외국인 교수가 발견한 한국의 놀라운 비밀과 가족 3대에 걸친 화해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초대합니다. 잠깐만요. 이 생각하는 한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한국을 이끌 힘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일까요? 기술일까요? 그리고 잠시 1초면 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엘레나 맥컬럼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문적 성취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집 서재 벽에는 낡은 군복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사진이었죠.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윌리엄 맥컬럼. 금태 안경을 쓰고 미소 짓고 있는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운명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장의 바랜 사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 중 가장 혹독했던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11월 시베리아보다 추웠던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유엔군과 중국군이 맞붙었어요. 할아버지는 유엔 해병대 소속으로 그 끔찍한 추위와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23살의 젊은 나이였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겨우 3살이었어요. 아빠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에 아버지를 영원히 잃은 거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했다는 것. 아버지의 눈에는 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어린 아버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밤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고아로 자란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아픔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딸로서 아버지의 그 깊은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물려받게 되었죠. 마치 유전자처럼 말입니다. 어린 제게 한국은 할아버지를 앗아간 원수의 나라였어요. 하버드 강의실에 서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경제학 교수 엘레나 맥컬럼. 학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철저한 학자로 자신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은 달랐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학자로서의 자세를 잃고 말았어요. 운 좋게 성장한 나라. 미국의 도움 덕분에 발전한 곳. 제가 학생들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입니다. 동료 교수들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으로 인정받고 있던 제가 한국만큼은 편견의 안경을 벗을 수 없었어요. 교수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던 교수가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차가워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약한 나라라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었던 동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제게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2017년 가을 학기였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제 강의실에 나타났어요. 박지민이라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한국 경제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지민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그 학생의 논리는 정말 탄탄했어요. 데이터와 사례를 차근차근 들어가며 제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했고 말하는 내내 자신감이 넘쳤어요. 특히 교수인 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강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 학생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이런 학생은 처음이야. 정말 한국 교육이 이런 인재를 키워낸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지민의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신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명의 우수한 학생이 나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지민이 제출한 과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경제 발전 과정을 정말 치밀하게 분석해 놓았어요. 단순한 과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섬세함 때문인지 학생의 진심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과제를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그 과제를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했던 얼음에 첫 번째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이 품어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에는 한국 경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GDP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교육 지표, 기술 혁신 수치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커피 한 잔이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학자로서의 꼼꼼함이 오히려 진실을 더 빨리 발견하게 도와주었어요.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교육 수준, 기술 발전 속도 모든 것이 제 편견과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성장률을 보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이런 성장이 과연 운이나 외부 도움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자료를 계속 재검증했습니다. 다른 국제기구의 데이터도 찾아보고 여러 연구 논문들도 뒤져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특히 1인당 GDP 증가율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1960년 156달러에서 2020년 3만 1000달러까지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오피스 아워에 지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앞섰어요. 하지만 지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랬는지 보다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걸까? 지민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민이 들려준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할머니 생각도 났어요. 아버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던 할머니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와 지민 사이의 첫 번째 진짜 대화였습니다. 지민이 들려준 장진호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 전쟁으로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죽었다는 것,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관점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만 고통받은 게 아니었구나.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아버지의 아픔과 한국인의 아픔을 동시에 이해하게 도와주었어요. 지민의 증조 할아버지도 그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피난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7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한국 전쟁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유엔군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들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그동안 저는 정말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민의 설명을 통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처음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급한 성격이 아니라 급속한 경제 성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에 해치우는 민족성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단 몇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이 문화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도 10년 걸릴 프로젝트를 한국은 5년에 끝내버리더라는 지민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작정 서두르는 것과는 달랐어요. 철저한 계획과 빠른 실행력이 결합된 결과였죠. 지민이 들려준 구체적인 사례들도 놀라웠어요. 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 그리고 88 올림픽 준비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학자로서의 분석적 즐거움이 샘솟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민족성이었거든요. 이런 속도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궁금증이 더 깊은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새마을 운동과 IMF 극복 과정을 분석하면서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성공을 먼저 추구하는 문화였어요.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발전 모델이 있었던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 개인이 가진 금반지, 목걸이까지 나라에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국민 참여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니.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새마을운동 때도 경제 개발 과정에서도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때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 이것이 한국 발전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감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연구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품어온 편견과 새로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인간으로서의 감수성이 오히려 이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그렇다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지민의 말들이 맞다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날에는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이런 마음의 동요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제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평소보다 조용해지고 강의에도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갈등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창업 과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며 도전한 기업가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이병철이 삼성을 시작할 때 쌀가게였다는 것, 정주영이 현대를 세울 때 정비소에서 시작했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정주영이 조선업에 뛰어들 때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세계적인 조선업체들과 경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미국의 기업가들도 대단하지만 한국의 기업가들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안 될 이유보다 될 방법을 먼저 찾는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기적의 세 번째 비밀이었어요. 이런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전쟁을 겪으며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용기가 나왔던 거죠.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만들어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켰다는 것,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집념에 경외감이 들었어요. 1950년대 문맹률이 78%였던 나라가 지금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OECD 1위라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단 7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열정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죠. 지민이 들려준 구체적인 사례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섰다는 이야기.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교육열이 결국 인적 자원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마침내 한국의 네 번째 비밀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민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마침내 우리 집안의 70년간 품어온 편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신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생각해왔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을 침략하러 간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러 가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킨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발전한 것이죠. 지민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도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정말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발전했다니.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류 현상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발전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한 것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70년간 축적된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의 저력에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발전 과정을 보면서 놀랐어요.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온라인 쇼핑 비율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디지털 혁신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빨리빨리 문화가 만나서 일어난 결과였던 거죠. 이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웠어요. 학자로서 정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연구 결과를 동료들에게 발표했을 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일부 동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식으로 은근히 비아냥댔어요. 엘레나가 변했다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죠. 학과 회의에서 제가 한국 경제의 4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 발표했을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레나,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 아닌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70년간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진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감정적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제 연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학자로서 더욱 강인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편견에 맞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병상의 아버지를 찾아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설명과 눈물에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으로서의 섬세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영웅이었어요. 제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를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들려준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 할아버지의 희생이 더욱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이제야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민의 초대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땅을 밟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연구로만 알고 있던 한국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수많은 궁금증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밟았던 이 땅에 제가 서 있다니. 공항 로비는 활기차고 현대적이었는데 70년 전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민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환영한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찾아볼 수 없었고 놀라운 발전을 이룬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할아버지 같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을 직접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민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런 부모들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이곳이 이렇게 멋진 도시로 변했다니. 강남의 높은 빌딩들,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한국 경제의 4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희생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우리 정신, 한번 해보자 정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이 4가지가 바로 한국 기적의 비밀이라고 발표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 독특한 관점으로 한국을 분석한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여러 국제학회에서 한국 경제 모델에 대한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뿐만 아니라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 등에서도 강연 기회를 주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배울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교수가 되었거든요. 지금 제 서재에는 할아버지 사진 옆에 한국 태극기와 지민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며 한국의 경제학자들과의 교류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을 때 마음이 나쁘거나 억울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3살의 젊은 청년이 머나먼 이국 땅까지 가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분명 숭고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신념이 있으셨겠죠. 이제 저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발견한 새로운 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자유로운 땅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편견은 진실을 가리지만 진실은 결국 편견을 이깁니다.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메신저가 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